신박한 경제의 핵심을 신박하게 풀어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부릉부릉 박시동 평론가님. 네, 안녕하세요. 박시동입니다. 이창민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네.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 보이시죠? 아니요, 기운이 없는 건 아닙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연일 세금, 세제, 가진 사람들 돈 뜯어내려고 한다. 뭐 이렇게 요약이 되던데 저는 보기에. 자, 오늘은 또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가진 민생 토론회에서 네. 투자세액공제, 기업의 투자세액공제 관련된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네. 이야기 하셨나요? 네, 짧게 요약해드리면요. 우리 직장인들도 한 해 소득이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연말정산하는 것처럼 기업들도 이런저런 투자를 다 하고 나면은요. 맨 마지막에 이제 법인세를 낼 때 그 세액에서 그동안 투자했던 거는 좀 깎아줄게라고 세금을 깎아주는 게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반도체 기업에 한해서 그 특별하게 좀 더 많은 세액 공제가 올해 실시가 됐거든요. 특별법이 올해 통과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그동안은 예를 들어서 8 정도 공제했던 걸 15를 공제했고요. 또 올해 그러니까 2023년에 특별히 추가된 투자액에 대해서는 10% 추가 공제를 해가지고 네. 올해 사실 대기업 같은 경우는 25% 이상 추가적으로 세액이 절약되는 그런 특혜를 받았었는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반도체 대기업에게 주는 이런 그 혜택을 세액 공제 혜택은 퍼주기가 아니다. 그러면서 2024년도에도 계속 연장하겠다라는 방침을 오늘 발표하게 된 겁니다. 아니 이미 했잖아요. 네. 왜 안 한 것처럼 얘기를. 그런데다가 뒤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결국 큰 기업들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들 힘들게 만드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들은 거짓 선동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이미 다 그렇게 하기로 했잖아요. 네. 누가 거짓 선동을 했다는 겁니까? 심지어는 제가 알기로는 이거 이재명 대표가 얘기해서 민주당이 오히려 반도체 투자세액 공제 관련돼서 막 얘기를 해서 여야 합의로 통과되지 않았어요, 이거?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맞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경제계에서는 이렇게 세액 공제 많이 해주는 게 맞냐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었잖아요. 근데 도대체 누구를 상대로 해서 누가 거짓 선동을 했다는 건지 저는 그걸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조금 더 자세히 광고 듣고 와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신장식의 뉴스 아이킥 박시동, 이창민 두 분과 함께 신박한 경제 이어가겠습니다. 자, 잠시 전에 어떤 말씀 드렸냐면 오늘 윤 대통령께서 세액 공제로 반도체 기업의 투자가 확대되면 대한민국이 다 잘 먹고 잘 살게 된다. 이거를 대기업 봐주기라고 하는 것은 거짓 선동이다. 이거를 해야 된다라고 하길래 이미 했다. 도대체 누가 거짓 선동을 한단 말이냐. 이미 민주당이 제안하고 여야가 합의해서 반도체 기업 투자세액 공제 이미 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근데 오히려 이렇게 기업 투자세액 공제는 말하자면 대기업에 세금 깎아주면 이게 트리클 다운 쭉 낙수 효과 때문에 서민들도 잘 먹고 잘 살게 된다. 이 논리에 기반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뭐 기본적으로는 그런데요. 예. 저도 오늘 이제 방송을 해야 돼서 기사를 보면서 예. 제가 막 한숨이 먼저. 이걸 어디서부터 어떻게 비판을 해야 되나. 네. 그러니까 이게 대화가 되고 비판이 되려면 네. 뭔가 저쪽에 얘기하는 거에 핵심이 좀 정확하고 포인트가 잡히고 네네.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이해가 돼야 되는데 네. 이제 그것부터 안 되니까요. 이해가 잘 안 간다. 네, 그러니까 그것부터 제가 되게 복잡한 게요. 네. 일단 첫 번째는 사회자님이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게 법인세 그냥 일괄적으로 낮추는 거랑 세액공제랑은 조금 다른 게 세액공제는 네. 뭐 투자를 많이 하면 특정한 투자를 많이 하면 세금을 깎아주겠다 이렇게 그렇죠. 콕 찍어서 하는 핀셋 정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정권에서든 경기 부양 정책으로 만지작 거리는 정책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이번에 기사도 나서 뭐 650조 생산 유발 효과 기대고 2047년까지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뭐 622조를 투자를 하고 뭐 이렇게 헤드라인을 땄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제가 2년 전에 벌써 3년 전이네요. 그러니까 전 정권 때 2021년 5월 달에 무슨 기사가 났냐면요.
2030년까지 510조 투자 K 반도체 벨트 연다. 네네. 네, 이런 기사가 났어요. 오. 그래서 그때 연구개발, 반도체 연구개발 투자하면 최대 50%, 시설 투자의 경우 최대 20%까지 세액 경제를 해주기로 했다. 그래서 세계 최대의 반도체 공급망인 K 반도체 벨트 구축에 정부와 기업이 손을 잡았다. 이런 기사가 났거든요. 네. 그러면 이거랑 요번에 나온 거랑 도대체 뭐가 다른 건가요? 2030년까지 510조 투자랑 예. 2047년까지 숫자상으로 622조 투자인가요? 예. 연도랑 숫자 늘어난 거잖아요. 네. 연도가 17년 늘어났으니까 투자도 더 늘어났겠지.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요즘 윤 대통령이 계속 국정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총선용 선심성 정책으로 온갖 정책을 남발한다는 욕을 먹는 게 네. 본인이 자초한 게 거의 100%예요. 거의 100%. 네. 아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이 정부가 기여한 게 뭔가요?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아이디어를 냈나요? 아니면 세액공제라는 새로운 경기부양책을 개발을 했나요? 아니면 영역이 달라졌나요? 아니면 예를 들면 미국이 IRA 같은 거를 해서 미국에다가 공장 지으라고 막 그럴 때 네. 한국의 국익을 대표한다고 가가지고 한국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해서 삼성전자나 SK가 미국의 공장을 끌려가서 짓지 않게 도움을 준 건가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 기여도 없으면서 똑같은 재탕을 반복하면서 그것도 연초에 네. 대단한 걸 하는 것 같이 무슨 민생 무슨 대담회 이런 식의 형식을 빌려서 하는 게 일단 너무 짜증이 나고요. 네. 네. 그다음에 뭐 트리클 다운 효과는 구축 효과가 아니라 낙수 낙수 효과. 효과죠. 낙수 효과가 전 세계적으로 없어지기 시작했다는 거는 제 기억에는 그런 분석이나 실증 결과들 나오기 시작한 게 2000년대 초중반부터 나온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그것도 벌써 한참 전부터 이제 조금 한물간 거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됐는데 이거를 또 다시 반복을 하잖아요. 예. 네. 일단 그 정도 비판하겠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우리 이창민 교수님의 의견이었고요. 짜증이었습니다. 개인적 짜증이었습니다. MBC는 공식적으로 짜증을 내지 않습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방송에서 아닙니다. 짜증내면 안 되는데. 네. 자, 세금 관련 발언을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 특징은 있는 사람들한테 자꾸 뜯어내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네. 게 하나. 그다음에 또 하나는 보유세, 부동산 보유세는 소유권을 부정하는 일이다. 이것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박신홍 평론가님. 일단은 방금 앵커님 말씀하신 거는 오늘 발언이 아니고요. 3일 전에 지난주 부동산 대책을 얘기하면서 나온 발언인데 네. 이것도 굉장히 지금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발언이에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요. 보유세는 소유권을 부정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비싼 물건이 있다고 과세하면은 그런 물건 앞으로 부자들이 안 사고 안 만들게 된다. 결국 돈은 비싼 집 만들고 비싼 물건 만드는 과정에서 많은 일자리가 나오고 또 보유세 그거 생각보다 아주 부자들이 내는 세금도 아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인 중과세, 부자들에 대한 이런 징벌적인 보유세 이런 것들 다 없애야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해서 마치 세금이 있는 사람들에게 뜯어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전제를 놓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계속 말씀하셨어요. 국가가 지금. 예. 돈 있는 사람들을 약탈하고 있다라고 하는 네. 전제에서 세금을 바라보고 계신 것 같아서 네. 교수님 세금이 그런 겁니까? 자꾸 한숨을. 한숨 쉬게 되는데 네. 이거는 세금이라는 거는 고소득층에서 세금을 걷어서 저소득층으로 일정의 이전 지출 효과, 그다음에 소득 재분배 효과를 애초부터 그런 효과를 노리고 도입이 된 거고요. 그게 네. 시장경제 자본주의의 근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부정하는 발언을 막 이렇게 해버리시면 이것도 도대체 어디서부터 비판을 해야 될지가 말이 꼬여버리고요. 네. 예. 그다음에 짜증 좀 들래고요. 예. 그냥 약간 더 학술적인 얘기를 최대한 어렵지 않게 하면 네. 제가 아주 선의로 해석을 해서요. 네. 이거는 어떤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이 아니라 자기 자산에 부과되는 세금은 역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고 제가 아주 선의로 해석하면 네. 그런데요. 이것도
추세가 많이 변했어요. 그러니까 네. 제가 예 하나만 들려드리면 2015, 16, 17년도에요. 네. 여러분들이 아시는 IMF, OECD, 월드뱅크 이제 국제 유수 기관들이죠. 네. 여기서 포용적 경제 정책을 얘기하면서 세금 정책에 대한 몇 가지 가이드라인들을 많이 냈는데요. 네. 이제 그 중에 포인트가 하나가 뭐냐면 오히려 예를 들면 소득세 같은 거를 건드리는 것보다는 최근에 소득 불평등의 원인은 자산 불평등이기 때문에 그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에서 예, 굉장히 예. 강하게 지적을 했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거를 받아들이고 있어요. 많은 네, 경제학자들이나 국가가. 예. 그러니까 자산 불평등이 소득 불평등의 핵심이고요. 소득 불평등이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는다는 실증 근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산에 대한 과세, 그게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이름으로 나왔어요. 재산세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부유세라는 이름으로 나왔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사회연대세라는 이름으로 해외에서 논의가 됐던 거예요. 네네. 이제 그런 것들을 강화해야 경제적인 어떤 유인의 왜곡도 많이 줄이고 그다음에 경제 성장에도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논리적 근거에 의해서 그런 것들을 좀 더 강화하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이 시점에 네. 정말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할 말이 정말 많은데. 박신홍 평론가님. 예를 들면 부동산 관련한 과세는 크게 세 개가 있죠. 예를 들면 사고 팔 때 내는 이제 취득세, 거래세. 거래세죠 사실상. 그다음에 거래세. 이제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 내는 게 이제 재산세, 종부세죠. 말 그대로 보유세. 보유세고요. 팔아서 생기는 이득에 대해서 물리는 게 양도세인데 네. 지금 대통령의 비판을 짧게 요약하면은 돈 많은 사람들이 소득에 대해서 세금 내야지 부자들이 어떤 재산을 갖고 있는데 그게 비싸졌다고 해서 그 많은 재산, 많은 자산에다가 보유 재산에다가 세금 물리는 것은 약탈적이다 이런 지금 뉘앙스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전혀 이 과세에 대해서 기본이 안 돼 있어가지고 저도 어디서부터 비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네. 보유세는 사실상 투기를 억제하고요. 네. 또 국토의 어떤 자연 배분의 효율성, 그다음에 양극화 해소 이런 뭐 누구나 초등학생만 해도 알 수 있는 순기능이 있지만요. 네. 우리나라에는 좀 특이한 기능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사실은 네. 뭐 우리가 과세적으로 그렇게 투명한 나라다라고 뭐 아직 자부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고소득 자영업자, 사업자 이런 분들은 사실상 이제 뭐 합법적인 어떤 절세나 탈세를 많이 하고 있다는 여러 통계에 많이 잡히거든요. 네. 특히 조세연구원 통계 같은 걸 보면은 탈세율이 뭐 좀 심하게 양보하면 이제 절세율이 50%대를 넘는 것으로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즉 부자들은 소득에 대해서 많은 부분 현재 절약도 하고 탈세도 하고 아무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네네. 그런데 자산에 대해서는요 사실상 투명합니다. 네. 집, 차 뭐 이런 건 다 잡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소득 관련해서 사회적 형평에 따른 과세가 철저하지 못하기 때문에 후발적으로 자산에 대해서 소득 관련해서 못했던 어떤 탄로 부분을 보정하는 효과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근데 만약 대통령 말씀에 따라서 자산 관련해서 보유세를 확 낮추고 소득에서만 세금 내라라는 건요. 현재 상황에서는 부자들에게는 예를 들면은 내가 내 기업을 갖고 있지만 사장인데 예. 와이프 자녀들 회사에 취직해서 월급 100만 200만 원으로 건보를 다 깎아갖고 이런 식으로 탈령을 하는데 네. 집은 강남에 100억짜리 살고 있거든요. 네. 그럼 그 집에 나는 세금을 내지 말고 소득에 세금 내라라고 하는 것은 네. 내가 마음대로 빠져나가고 조정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할 수 있으니까 내버려 두고 나에게 투명하게 내고 있는 이 자산 관련해서 세금을 내지 않겠다는 이런 불평등한 얘기를 깔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결과적으로 예. 그렇죠. 김건희 여사도 건보료를 그렇죠. 7만 원인가요? 8만 원인가 이렇게 그러니까요. 냈었죠. 코바나 콘텐츠 직원으로 이렇게 하셔가지고 실제로 작년에 그래서 바로, 종부세가 네. 1조 8천억에서 5천억 사이가 깎였어요. 그런데 웃기는 건 뭔지 아세요? 그 법인이 가지고 있는 주택용 종부세 네. 대상은 좀 늘었어요. 무슨 뜻일까요?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네. 그마저도 부자들은 내기 싫어서 주택도 법인으로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이런 그 조세 형평을 우리 사회 이 현상을 보지를 못하고 이걸 약탈적 세금 내라고 해서 안 내겠다는 건 결국 부자 세금 안 내겠다는 얘기밖에 저는 안 들립니다. 거짓 선동이랍니다. 대통령께서는 세제 부자 뭐 거짓 선동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라는 취지로 세제와 관련해서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까지 전해드리고요. 자, 재개발 재건축 관련된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즉 안전진단 없이 30년만 지나면 재건축 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이거 이렇게 되면 재건축이 잘 됩니까? 우선
일단은 재건축 관련해서는 절차가 한 7개 정도 단계가 있는데요. 1단계가 안전진단입니다. 그래서 그걸 네. 통과해야 뭐 추진위도 만들고 조합도 만들고 사업계획도 입안을 하고 하는데 거기서 보통 많은 단지들이 탈락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 정부의 대책은 그 안전진단을 저 7단계 뒤로 미뤄라라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사업을 빨리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근데 이제 그런 비판이 가능하죠. 그러면 조합도 만들고 추진위도 만들어서 설계도 다 그려가지고 돈 많이 썼는데 마지막 단계에서 안전진단 통과 안 되면 그동안 들어갔던 비용 어떻게 할 거야. 네. 이런 비판이 나올 것 같으니까 안전진단을 저 뒤로 뺨과 동시에 사실상 안전진단을 형해와 없는 것처럼 만들어가지고요. 그러니까요. 기존의 건물이 흔들리면 무너질 것 같으면 통과됐던 안전진단을 생활환경진단으로 바꿔서 생활환경 예, 진단. 뭐 조금 소음 있어 통과, 주차장이 좀 불편해 통과, 동선이 좀 불편하네 통과 이렇게 해서 사실상 실질적으로 안전진단 없이 규제를 폐지해버릴 테니까 재건축 재개발 편하게 하시라. 이게 지금 정부 대책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재건축이 지금의 상황에서 재건축이 잘 되냐 그럼 활성화되냐가 첫 번째. 두 번째 재건축이 불편하면 하는 거냐. 전체 주택시장과 네. 국민들의 생활의 편의 이런 거를 다 생각을 해봤을 때 이 두 가지 질문이 드는데 우선 이렇게 되면 안전진단 없이 하면 재건축이 잘 됩니까? 저는 딱 한마디만 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될 것 같았으면은 뭐 지금 송파에 있는 그 잠실에 있는 네. 진주 또 연신내에 있는 그 대장동 단지 같은 좋은 단지들도 있거든요. 역세권 또 네. 강남 이런 단지 거기 왜 멈췄습니까? 거긴 이미 안전진단 통과하고 조합하고 공사하고 있는데 멈춘다는 거거든요. 핵심은 사업성입니다. 사업성이 좋으면 하지 말라 그래도 하고 잘 됩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사업성 때문이지 이런 안전진단 같은 허들 때문이 아닌데 이런 걸 통해서 규제를 풀어주면서 재건축 붐만 유도하려고 하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부작용만 나중에 늘어날 걸로 이제 보입니다. 저는 실제로 붐도 안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요. 붐을 일으키기 위해서 정부가 이 초기 자금 네. 안전진단을 없애는 대신에 추진이 만들고 조합 빨리 해라고 하면서 초기에 들어가는 자금 50억도 지원한다는 겁니다. 각 단지에 예. 나라 돈으로 예. 아, 그러니까 허들도 없애고 돈도 밀어줄 테니까 빨리빨리 재건축해라. 네, 재건축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재건축 이렇게 막 밀어붙이면 만약 저는 그 실효성도 크게 없어 보이는데 제 개인적인 전망으로는 추측으로는 만약 그렇게 해서 막 재건축이 막 된다 쳐요. 수도권에 그런 30년 이상 된 아파트가 수도권 아파트의 한 27% 정도 된다고 하던데 그러면 서민들은 세입자들은 싼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근본적인 질문이 그거잖아요. 근데 네, 뭐 이창민 교수님. 약간 핀트가 어긋난 얘기일 수 있는데 예. 지금 윤 대통령은 그런 근본적인 질문 중장기의 경제 비전 이런 거에 관심 없어요. 아, 그래 보인다. 예. 왜냐하면 제가 예. 보기에는 이분은 너무 약간 정치평론인데 네. 약간 본인의 리즈 시절은 대선이에요. 리즈 시절은 예. 예. 본인의 정치적인 유일한 승리의 경험, 네. 성공한 경험. 그때 생각을 해보시면 사실은 부동산에 대한 전 국민이 분노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에 재산 이런 거 하는 것도 종부세에 대한 분노를 다시 재점화시키려는 제가 보기엔 노력인 것 같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약간 예전에 전 정권에 대해서는 가졌던 사람들의 부동산에 대한 분노 이런 것들을 다시 소환시키려는 그냥 뭐랄까요 감정 자극 이런 거 외에는 설명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 말씀하신 대로 뭐 현실적인 효과도 불분명하고 그렇다고 그래서 자기는 뭐 중산층 서민을 위한 대통령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네. 이게 중산층 서민을 위한 대책이라고 보기도 매우 어렵고요. 뭐 그런 여러 가지를 따졌을 때요. 아유 이게 선거가 끝나면 나아질지 그것도 좀 괴롭네요. 선거가 끝나면 좀 나아질지 괴롭다. 지금 대통령이 지금 연초에 한 3차례에 걸쳐서 경제 비상 대책회의 같은 형식으로 업무보고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총평을 좀 해주시죠. 딱 두 가지로 예. 저는 요약하는데 하나는 포퓰리즘이고요. 청소년 포퓰리즘이고요. 둘째는 부자 감세입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고 연말부터 시작될 거거든요.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했죠. 그다음에 연초에 1월 2일 날 장 시작하자마자 달려가 가지고 금투세 폐지를 얘기했습니다. 아, 맞아요. 그리고 이번 부동산 대책도 사실은 그 지방 물건 그다음에 수도권에 있는 오피스텔이라든지 빌라 같은 거 사면은요. 네. 취득세 50% 감면 그리고 양도세 중과세 무제한 철폐입니다.
그러니까 아. 제가 이론적으로는요. 제가 서울에 집이 하나 있지만 지방에 있는 아파트 미분양 사잖아요. 100채를 사도 양도세가 없습니다. 없어요? 예. 제가 그냥 101채가 제 소유 집이지만 한 채로 친다는 얘기입니다. 아. 이런 식으로 지금 그 총선용 포퓰리즘과 부자 감세를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 총선이 지나고 나서도 근데 이제 그 이창민 교수님은 별로 안 바뀔 것 같다라는 게 더 큰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저는 진짜 예. 안 바뀔 것 같은 게요. 네. 저는 새해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려면요. 정권이 진짜 하고 싶은 걸 얘기를 해야 돼요. 예. 근데 저는 한번 하고 싶은 게 뭔지를 모르겠다. 예, 하고 싶은 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정말. 네. 신박한 경제 박시동, 이창민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